이번 주 글로벌 경제를 요약해 보겠습니다. 먼저 주요 글로벌 기업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포트나이트의 제작사인 에픽 게임즈는 애플이 유럽에서 아이폰 및 아이패드에 게임 스토어를 설립하려는 시도를 방해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EU 집행위원회와 우려를 공유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자 디지털 시장법에 의한 제재를 우려한 애플이 마침내 에픽 게임즈의 스토어를 허용했습니다. 애플은 또한 EU의 과징금 폭탄을 피하기 위해서 유럽에서 타 결제 방식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구글페이와 삼성페이의 사용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한편 애플의 아이폰은 중국에서 판매가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아이폰 16이 애플 인텔리전스 영향으로 아이폰 15의 출하량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그래서 아이폰 16의 초기 출하량을 10%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애플은 주중에 52주 신고가를 경신해서 시총이 3.5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 AI 이사회 참관인을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오픈 AI 이사회가 독립적으로 잘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지만,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 AI에 투자한 점이 반독점법 요소가 없는지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 실제 이유입니다. 금년 말에 참관인으로 들어오기로 했던 애플도 참여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으로부터 탄소 배출권 50만 톤을 구매합니다. AI 사업을 키우기 위해서 데이터 센터를 증설하기 때문에 많은 탄소 배출권이 필요합니다. 뉴 스트리트 리서치는 엔비디아의 목표가를 이례적으로 하향했습니다. 투자 의견을 중립으로 낮췄는데 이미 크게 상승했고 추가 상승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서 목표가를 135달러로 제시했습니다. 그렇지만 UBS가 엔비디아의 목표가를 120달러에서 150달러로 상향했고, 키방크도 엔비디아의 목표가를 130달러에서 180달러로 상향했습니다. 하반기 블랙베리 출시가 예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H100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강력하고 GH200에 대한 수요도 여전히 강한 것이 목표가 상향의 이유입니다. 한편 파이낸셜 타임즈는 중국용 AI 칩으로 중국 매출 17조 원을 예상했습니다. 중국의 장수성 정부가 발표한 관용차 구입 목록에 테슬라의 모델 Y가 포함되었습니다. 장수성 관계자는 테슬라는 수입차가 아니라 중국에서 생산된 국산 자동차이기 때문에 선정됐다고 말했습니다. 테슬라 차량이 중국의 관용차에 포함된 데는 일론 머스크의 친중 행보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유는 상하이에 있는 테슬라 기가팩토리 3의 현장을 실사했습니다. 일반 중국 전기차보다 낮은 관세를 적용하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는 자신의 X 계정에 테슬라 로고하고 태극기를 합성한 문양을 띄운 뒤 Tesla is the number one stock held by Korean today 라면서 우리나라 투자자들을 smart people이라고 했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테슬라의 비중 확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렇지만 원조 채권왕인 빌 그로스는 테슬라 주가는 밈 주식을 연상시킨다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 와중에 테슬라 주가가 8거래일 연속 상승해서 금년 들어 처음으로 수익률이 플러스 전환되었는데, 목요일에 블룸버그가 로보택시의 출시를 10월로 연기할 수 있다고 보도하면서 주가가 크게 하락했습니다. UBS는 테슬라 성장 전망에 지나친 프리미엄이 부여된 상태라고 하면서 투자 등급을 매도로 하향했고, 미즈호는 투자 등급 중립의 목표가 230달러를 제시했고, 시티도 역시 투자 등급 중립의 목표가 274달러를 제시했습니다. 이 세 개 회사 모두 테슬라의 추가 상승에는 의문을 표하고 있습니다. 한편 테슬라의 경쟁사인 비아디의 태국 공장이 완공되면서 약 15만 대의 생산이 가능해졌습니다. 1분기 태국에서 비아디 점유율은 46%이고 동남아 전기차의 70% 이상이 중국차입니다. 비아디는 EU에 현지 공장을 추가로 세워서 관세 우회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비아디는 헝가리에 이어서 튀르키예에 유럽 두 번째 공장과 R&D 센터를 설립합니다. 생산량은 연간 15만 대입니다. 번스타인이 메타의 자체적인 플랫폼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그동안의 AI 투자가 이제는 실제 수익으로 연결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메타는 유럽에서 효율성을 높이고 용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보다폰과 협력합니다. 이를 통해서 더 넓은 디지털 생태계를 구축하고 확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한편 CFRA 리서치는 메타의 목표가를 600달러로 상향하면서 내년 말까지 시장 평균 이상의 성장을 전망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메타는 주 후반에 크게 하락했습니다. 하버드 연구진은 세마글루타이드 약물 투여 시 당뇨 환자의 실명 위험을 최대 4배 증가시킨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세마글루타이드 기반 당뇨약과 비만약을 생산 중인 노보노디스크는 이번 연구가 둘 간의 인과관계를 증명하지는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비만 치료제 시험 결과 일라이릴리의 잽바운드가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보다 체중 감량에 더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약물 투여 1년 후 잽바운드는 15.3%의 감량 효과가 있었는데 위고비는 8.3%에 불과했습니다. 한편 일라이릴리가 모픽 홀딩스를 32억 달러에 인수하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일라이릴리는 염증성 장질환 의약품의 포트폴리오를 강화하게 되었습니다. 스카이댄스가 파라마운트 인수에 최종 합의했습니다. 스카이댄스가 현금 24억 달러를 들여서 파라마운트의 모회사인 내셔널 어뮤즈먼트를 인수한 후 추가 자본을 투입해서 파라마운트를 인수하기 위한 법인을 만드는 방식입니다. 보잉은 두 건의 대형 인명피해를 발생시킨 737 맥스 추락사고에 대한 그 범죄 사기 공모 혐의의 유죄를 인정하고 6,700억 원 규모의 벌금을 지불하기로 했고 3년간 안전운행 프로그램 강화를 위해 6,300억 원의 자금을 투입하기로 미국 법무부와 합의했습니다. 보잉은 이 기간에 감독관을 별도로 임명해야 하며 감독관은 보잉을 감시하고 연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잉은 유죄를 인정하는 대신에 미국 정부의 계약 수주에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약속을 받아낼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입니다. TSMC의 실적이 예상을 상회했습니다. 2분기 매출은 전년비 32%가 증가했고 상반기 매출은 전년비 28%가 증가했는데 AI 성장에 따른 수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는 그 12일 프랑스에서 개최된 갤럭시 언팩 2024 행사를 개최하고 혁신적인 폴더블 폼팩터와 갤럭시 AI를 결합한 갤럭시 Z 폴드 6와 갤럭시 Z 플립 6를 전격 공개했습니다. 노태문 사장은 그 삼성전자는 2019년 처음 폴더블 제품을 출시한 후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폴더블 시장을 선도해 왔으며 새롭게 출시되는 갤럭시 Z 폴드 6와 갤럭시 Z 플립 6는 궁극의 성능과 완성도를 자랑한다면서 한층 더 발전한 갤럭시 AI와 그 최적화된 폴더블 폼팩터는 사용자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구글이 허브스팟의 인수를 철회했습니다. 인수 협상이 진행되었지만 최종 합의에 도달하지는 못했습니다. 마이크로스트래티지가 10대 1 주식 분할을 발표했습니다. 8월 8일부터는 분할된 가격으로 거래될 예정입니다. CPI 둔화에 힘입어 달러 인덱스가 하락했고 이의 영향으로 금선물이 2,400달러를 재돌파했습니다. 중국 인민은행의 매수세는 약해졌지만 중국 이외의 다른 신흥국들의 금 매수는 여전합니다. 시티은행은 올해 주요국 중앙은행 금 수요는 전년 대비 5.8%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고 연말에는 2,600달러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미국에서 신규 원자력 허가기간 단축법이 제정됩니다. 이는 말 그대로 원자력 허가기간을 단축하고 허가 신청 기업들이 내야 하는 수수료를 감액하는 것으로 민주당과 공화당이 초당적으로 협력했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이 법을 통해서 첫째, 친환경 에너지, 둘째, 에너지 완보를 위한 핵 연료 공급망 강화, 셋째, AI 시대를 맞아 전력망 충족이라는 목적을 모두 이루려고 합니다. 이의 영향으로 주중에 우라늄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번에는 그 글로벌 경제 관련입니다. 미국의 6월 CPI 상승률이 전년 대비 3.0% 상승하는 데 그쳐서 3년 2개월 만에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시장 예상치였던 3.1% 상승을 하회하는 수치이고 지난 5월과 비교해서는 0.3%가 감소해서 상승률 둔화세는 3개월째 이어졌고 하락폭은 확대됐습니다. 근원 CPI는 전년 대비 3.3% 상승했는데 이는 2021년 4월 이후 가장 작은 상승폭입니다. 특히 그 주목해야 할 항목은 주거비입니다. 그동안 연준을 괴롭혔던 주거비가 전년 대비 5.2% 상승했지만 지난달 대비 0.2% 상승에 그치며 2년 10개월 만에 가장 낮은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금요일에 발표된 6월 CPI가 예상치를 넘어섰지만 근원 PPI가 둔화됐다는 점은 긍정적입니다.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6월 PPI는 전월 대비 0.2% 상승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6월 PPI는 3.1% 상승해서 5월 수치인 3.3%를 밑돌았습니다. 반면에 그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PPI는 전월 대비 보합을 기록했습니다. 5월 근원 PPI의 월간 상승률은 0.2%보다 둔화한 수치입니다.
소비자 심리지수는 하락했습니다. 7월 소비자 심리지수 예비치는 66.0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6월 확정치인 68.2보다 2.2포인트 하락한 수치입니다. 이로 인한 그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고 패드워치의 9월 금리 인하 가능성도 90%를 넘어섰습니다. 미국의 그 주간 실업수당 청구는 22만 2천 건으로 한 주 전보다 17,000건 줄었습니다. 실업급여를 수령하는 미국인의 수는 10주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습니다. 4주 평균 미국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5,250건이 하락한 23만 3,500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고금리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노동시장은 여전히 견고함을 보여주고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있습니다. 파월 의장이 상하원 청문회에 출석했습니다. 먼저 열린 그 상원 청문회에 출석해서는 금리 인하를 시사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 파월 의장은 가장 최근 인플레 지표는 완만한 추가 진전을 보여준다면서 긍정적인 추가 지표가 나올 경우 인플레 2% 목표치 진전이 확실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노동시장이 견고하지만 과열되지는 않았다고도 했습니다. 또한 그 고금리가 장기화될 경우 경제가 위험할 수 있다고 했고 인플레가 유일한 리스크는 아니라면서 초점이 물가에서 고용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그 다음날 열린 하원 청문회에서는 현재 통화정책이 제한적인 수준이며 인플레가 목표치인 2%에 도달할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고 하면서 이를 오랫동안 기다린다면 경기 침체로 몰아넣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그 경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금리 정책을 결정하겠다면서 대선과 금리 인하는 관계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파월 의장의 이와 같은 발언은 9월에 금리를 인하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그 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지자 그동안 크게 상승했던 기술주들이 하락하고 대신에 중소형주들이 상승했습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면서 고금리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형주가 혜택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 때문입니다.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는 올해 한 번이나 두 번 금리를 내리는 것이 적절할 듯하다고 밝혔습니다. 데일리 총재는 CPI 발표 직후 기자들과 가진 컨퍼런스 콜에서 고용, 인플레이션, GDP 성장률, 경제 전망 등 우리가 지금까지 입수한 정보를 보면 일부 정책 조정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연내에 한두 번의 인하가 적절한 경로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그 오스탄 굴스비 시카고 연은 총재도 CPI 둔화 소식이 훌륭하다면서 연준이 2% 목표로 가는 경로에 있다는 확신을 주는 증거로 오랫동안 기다려온 수치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의 그 6월 CPI가 전년 대비 0.2% 상승하면서 5개월 연속 오르기는 했지만 예상치를 하회했고 상승률이 0%대에 머물면서 디플레이션의 우려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PPI는 전년 대비 0.8% 하락하며 21개월 연속 마이너스입니다. 부동산 시장과 고용의 침체를 극복하지 못한 것이 원인으로 지목되는 가운데 과잉 생산이 성장세를 제한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일본의 증시가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니케이 지수가 3월에 4만을 돌파한 후 숨고르기를 하다가 7월 들어서 다시 상승하기 시작해서 4만 2천을 돌파했습니다. 일본 증시 랠리는 미국 증시 강세에 따라 외인 매수세가 유입되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대만 증시도 TSMC의 호실적에 힘입어 사상 최고치를 돌파했습니다. 미국 3년물 국채 입찰에서 입찰금리가 4.399%로 결정됐습니다. 이는 그 이전 입찰금리보다 내린 수치이고 당시 시중금리보다도 낮았습니다. 응찰률은 2.67배로 지난 6개월 평균이었던 2.57배보다 양호했습니다. 미국 그 10년물 국채 입찰 응찰률도 2.58로 양호한 수요를 보였습니다. 6개월 평균은 2.52배였는데 이를 상회했고 해외 수요와 국내 수요 모두 6개월 평균을 넘어섰습니다. 입찰금리는 시중금리보다 낮았고 이전 입찰금리보다도 낮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220억 달러 규모로 진행된 30년물 국채 입찰에서는 응찰률이 2.3배에 그치며 수요가 약화되었습니다. 6개월 평균은 2.42배보다 응찰률이 낮았고 직전 수치보다도 낮았습니다. 입찰금리는 시중금리보다 높았고 특히 해외 수요가 부진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3년물과 10년물은 양호했고 30년물은 부진했습니다. 뉴욕 연은 1년 기대 인플레가 지난달 3.2%에서 3.0%로 하락했습니다.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5월에 이어서 연속 하락하면서 지난 3월의 3.0% 이후 최저치로 내려갔습니다. 3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2.9%로 전달에 비해서 0.1%가 올랐고
5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2.8%로 전달보다 0.2%가 내렸습니다. 5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지난 3월 이후 처음으로 하락했습니다. 컨퍼런스 보드는 미국 6월 고용 추세 지수가 110.27로 전월 대비 하락했다고 발표했습니다. 5월 수치는 111.04입니다. 고용 추세 지수는 고용시장을 보는 선행 지수입니다. 지수가 상승하면 고용이 증가할 가능성이 크고 지수가 하락하면 고용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는 뜻입니다. 이에 대해 컨퍼런스 보드는 고용 추세 지수는 6월에도 하락하면서 2022년 3월에 정점을 찍은 뒤 하향 궤적을 이어가고 있다면서 고용이 올해 하반기에도 악화될 수 있다는 신호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이번 주 글로벌 경제와 증시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해봤습니다. 모두들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